네, 뉴스NC 2부 시작합니다.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이제 꼭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북미 양측이 의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의제를 논의할 협상팀도 지금 베트남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 나가 있는 YTN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베트남 하노이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북한 의전팀 움직임이 점점 분주해지는 걸로 봐서 회담이 임박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영빈관에 북한 의전팀이 묵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총괄하는 김창선 부장을 필두로 하는 일행이 묵고 있는데요. 이 일행은 수시로 이곳 영빈관을 빠져나와서 하노이 일대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보이지 않는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이 의전팀 일행이 탄 차량은 아직 이곳 영빈관을 빠져나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와 동선을 확인하는 일정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숙소로 거론되는 메트로폴 호텔은 지난 16일부터 의전팀이 어제까지 4일 연속 방문했습니다. 호텔을 나와 차에 오르는 일행을 취재진이 만나 최종 숙소를 결정했느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는데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의전팀도 본격적인 움직임을 벌이고 있는 것을 저희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미국 의전팀이 묵고 있는 크라운 호텔에서 차량 수십 대의 장비를 넣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이 확인됐는데요. 최종 회담 장소는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측 의전팀의 오늘 일정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평양에서 의제를 조율했던 김혁철 북한 대미 특별대표와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 자, 오늘 하노이에 도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혁철 대표 일행은 오늘 하노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베이징 공항에서 오후 3시 반 비행기를 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노이 도착 예정 시간은 오후 6시 반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하노이에 도착해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를 만납니다. 미 국무부는 비건도 오늘 하노이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핵심인 의제 조율과 공동선언문 작성 작업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평양에서 첫 실무 협상을 하고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의전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측 정상의 동선과 숙소 점검 작업을 오늘도 계속 이어갈 전망이고 의제 협상팀도 도착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의제 협상을 담당할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들 오늘 오후 하노이로 집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 정상회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다시 표출하면서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네, 왕선택입니다. 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노이에 가는 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 국무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하노이를 향해 출발을 했고 오늘 날짜에 도착한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다음 주 초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는 일찍 도착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북한 협상대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미국 문제 특별대표는 어제 베이징에 도착을 했고 오늘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일이 없다면 내일부터 실무 협상 가운데 의제 협상이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협상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 비건 대표 지난번 평양 회담이 서로 요구하는 사항을 파악하는 기회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요 이번 협상에서 정상회담 합의문 초안을 놓고 아주 치열한 협상을 전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좀 가까운 협상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두 가지 요소가 합쳐진 협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합의문 초안을 놓고 협상을 하겠지만 협상의 목표가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상호의 입장을 파악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북미 비핵화 협상의 특징이 톱다운 방식이고 두 정상이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실무협상 대표의 임무가 정상 간의 협상이 성공하도록 준비를 최대한 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말한다면 금지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협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합의문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따라서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표는 합의문 초안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시나리오별로 장단점을 작성을 해서 각자 지도자에게 제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합의문 초안을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이번 하노이 합의문은 그 출발점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입니다. 그 성명을 보면은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싱가포르 공동 성명이 기본적으로 이제 전문 그리고 본문 4개조, 결문 이렇게 6개 부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공동 성명은 6개 부분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예상을 한다면 전문에서는 종전선언에 해당하는 문구가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 되겠습니다. 본문 1조에는 북미관계 개선 조항입니다. 이 부분에서 북미 수교를 목표로 협상을 진행을 할 것인지 또 그에 앞서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락관 교환을 추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주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본문 2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되겠고요. 본문 3조가 비핵화 조항입니다. 북한이 핵무기와 관련 시설 폐기 관련해서 시간표를 제시할 것인지 또 미국에서는 그 상황 조치로 대북 제재를 언제 어떻게 해제할 것인지 시간표를 제시하는 것이 관건이 되겠고요. 본문 4조는 북미 양측의 신뢰 구축을 위한 기타 친선 행사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과 협상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5일에 했던 발언과 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회견에서 서두를 것이 없다. 단지 시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동일한 맥락입니다. 다만 당시 발언에 대한 해석이 핵과 미사일 시험만 하지 않으면 다른 핵무기나 핵시설을 보유해도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의구심이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자신이 협상을 잘하고 있다는 자기 확신 그리고 이번에 비핵화 관련해서 큰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표현한다면 북한 비핵화가 당연한 목표인데 그를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고 대북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급한 것은 북한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현재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유리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자신의 협상 전략이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며칠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경제협력 부분을 담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과거 대북 정책 추진 과정에서 퍼주기라고 하는 퍼주기 논란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퍼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퍼주기 논란을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북한에 돈 한 푼 주지 않겠다. 한국이나 일본이 낼 것이다라고 미국의 국내 정치 차원에서 미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협조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말이고요. 또 하나 요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북한이 가시적인 비핵화가 시작이 되면 대북 경제 제재도 가시적으로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북한 경제 개발과 관련한 이권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럽과 중국의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유리한 입장입니다. 현재. 그리고 북미 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을 통해서 미국의 민간 기업의 북한 진출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북한 지역 경제 개발과 관련해서 한국의 기업이 소외되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부 왕선택 기자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쟁점이었죠. 정부가 이 의혹을 계기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추은호 기자. 네, 추은호입니다. 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182건이 적발됐는데요. 이 182건의 경우는 좀 심각한 비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에서 벌어진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은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나 문책 요구가 필요한 경우만 집계된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건 말고도 실수나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주의한 사례도 2,452건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대상이 모두 1,205곳이었는데요. 그 가운데 910곳, 910곳의 기관에서 비리나 실수 같은 잘못이 적발됐으니까 채용 과정에서 비리나 실수가 얼마나 만연됐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채용 비리로 적발된 142건 가운데 부정청탁이나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거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있어서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건입니다. 146건은 채용 과정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징계나 문책이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은 신규 채용과 관련된 채용 비리가 158건, 그리고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비리가 24건이고요. 이 가운데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심각한 비리도 16건이나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대병원은 의료 관련 자격증이 없는데도 직원의 자매, 조카, 자녀에게 응시 자격을 줘서 최종 합격시킨 경우가 있었고요. 공용 홈쇼핑 경우는 고위직의 자녀를 포함해 6명을 채용시험도 거치지 않고 단기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또 서울대병원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비상시험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네,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이들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앞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져서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입니다. 임원은 7명인데요. 이 중 3명이 수사 의뢰됐고 이들은 곧바로 직무가 이미 정지됐고 수사 결과에 따라서 해임될 것 같습니다. 문책 대상인 4명의 다른 임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281명 역시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기소가 되면은 절차에 따라서 퇴출됩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부정하게 합격된 사람은 자신이 기소가 될 경우에는 역시 퇴출되고 자신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된다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퇴출됩니다.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채용 비리로 피해를 입은 응시자일 텐데요. 이들은 55명으로 잠정짓게 됩니다. 이들은 채용 비리가 발생한 다음 단계의 채용 시험에 재응시할 기회를 받게 됩니다. 당초 채용 비리 의혹의 진원지였던 곳이 서울교통공사였죠. 서울교통공사의 경우에는 이번 정부 조사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기관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실지 감사를 마치고 감사 결과를 정리 중에 있는데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머지않아 발표될 것 같습니다. YTN 추은호입니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을 때 미세먼지를 미리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발령되는 건데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황선욱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비상 저감 조치 올해도 벌써 몇 차례 발령이 된 것 같은데요. 이 예비 저감 조치가 처음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는데 실제 발령된 건 처음입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을 때 미세먼지를 미리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 공공부문만 참여합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후 예비 저감 조치를 발령했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틀 연속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예비 저감 조치는 오늘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행되는데 해당 지역은 연천,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과 서울, 인천 전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임직원 52만여 명은 차량 2부제 적용을 받습니다. 오늘이 20일 짝수날이기 때문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또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107개 대기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457개 건설공사장도 공사 시간을 단축하고 노후기계 이용을 자제한다든지 살수 차량을 운행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수도권 대형 사업장 51곳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오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을 넘고 내일 또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보될 경우에 수도권에는 내일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조선업계의 빅딜로 불리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놓고 노동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 결과가 나왔죠. 오늘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네, 경남 취재본부입니다. 자, 어제 있었던 대우조선해양의 파업 투표 결과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인수를 반대해 왔는데요. 어제 이를 두고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파업을 선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에서 노조원 92%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90%가 넘는 5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요. 투표자 가운데 92%인 4,831명이 압도적으로 파업에 찬성했습니다. 파업을 선택한 노조원들은 이 파업 시기를 노조 집행부에 일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을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보자로 확정했습니다. 네, 내용을 좀 자세히 짚어보죠. 그렇다면 이 노조가 주장하는 인수 반대 이유는 뭡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권 위협, 그러니까 고용 불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 대대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거라는 게 노조원들의 인식입니다. 그동안 조선 경기가 바닥을 기면서 이 대우조선은 이미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까지 포함해 5만여 명이 일했지만 현재는 2만 7천 명 수준입니다. 노조원들은 합병에 따른 생존권 위협을 당연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특히 특수선, 또 해양 플랜트 등 중복 사업 분야에서 구조조정 우려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인수 주체가 되는 현대중공업 노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의 노조도 대우조선해양 인수 반대 투쟁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늘 오전 7시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임단협 2차 잠정 합의안의 찬반 투표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파업 찬반 투표는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인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현대중공업 지주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노조는 전국 각 사업장의 투표함이 울산 본사에 도착하는 오후 5시쯤 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5시가 넘어야 일단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네. 이 지역 정계와 노동계도 이 노조원들의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매각 반대를 지지하고 있는데요. 정의당과 민중당, 또 노동당과 녹색당 등의 거제시당과 이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어제 공동 기자회견도 열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두 회사가 합병되면 부산과 경남의 조선 기자재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닥인 지역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어야 될 거라며 이 매각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요. 회사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두 회사 노동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경영진의 입장은 인수합병을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합병하면 선주 회사들과 가격 협상에서도 이 협상력이 높아지는 등 통합 시너지 효과가 클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 인수 합병을 통한 경영 합리화로 이 침체한 조선 경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수 주체인 현대중공업은 울산과 거제의 지역 경제인들과 협력업체의 우려가 크지만 어느 한쪽을 희생시키지는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두 회사의 인수합병, 노조의 반발에 대해서 박종혁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도체와 화학 제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국 광공업 생산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의 지역경제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기계와 전자산업단지가 있는 충남과 인천에서 각각 10% 안팎씩 느는 등 전국 평균으로는 전년보다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수출도 반도체와 석유 정제품 등의 호조에 힘입어서 전년보다 5.6% 늘었고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전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소비량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국 평균 전년보다 4.2% 늘었고 소비자 물가는 1.5% 상승했습니다. 30대 운전자가 역주행을 하다가 행인을 친 뒤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2주 만에 붙잡혔는데 알고 보니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벌인 뺑소니 사고였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자동차가 좁은 골목도로에 서 있습니다. 일방 통행길에 잘못 진입했지만 비켜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비상등을 켜고 후진을 하더니 길가에 서 있는 남성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쫓아가서 항의하는 남성.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 하더니 속도를 내고 후진합니다. 승강이를 벌이던 남성이 쓰러지자 그대로 밟고 지나갑니다. 운전자 30살 김모 씨는 사고 이후 일방 통행도로를 후진으로 빠져나온 뒤 뺑소니 쳤습니다. 이 사고로 김 씨 차량에 깔린 28살 김모 씨는 갈비뼈 2대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끝에 김 씨를 2주 만에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내고도 달아난 겁니다. 피의자는 2017년 11월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어서 가중처벌이 두려워 사고에 그대로 도주를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갖습니다. 최근 대통령이 한국당 의원들의 5.18 폄훼 발언을 비판한 데 이어서 오늘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모시고 정치권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5.18 폄훼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첫 공식 언급이 있었고요. 예, 오늘 이제 오찬이 5.18 유공자들 가족들하고 오찬이 있는데 지금 아마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그렇군요. 발언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돼요.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대통령께서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들의 폄훼 발언에 대해서 이미 공식적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저께 반헌법적인 것이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그러한 발언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을 그리고 네. 가슴 아파할 유공자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말씀들을 주로 경청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는데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예. 왜 웃으십니까? 네. 5.18 유공자를 대통령이 또 오찬에 또 초청을 해서 위로를 하는 건 항상 해야죠. 네. 항상 해야 되는 것이고 5.18 유공자는 또 우리가 계속 위로를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5월 달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기가 문제다. 예, 그러니까 네. 이게 대통령의 이제 스케줄이 좀 정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요. 대통령께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금 언론 비판이라든지 민주당 비판 받기에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히 이제 밖으로 밀어내시려고 그러는 건지 5.18 조사위원들 부적격 사실상의 거부권 행사했죠. 그다음에 또 수석비서관에 의해서 또 강하게 비판하셨죠. 오늘 또 5.18 유공자분들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걸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다만 좀 이 정치적인 행보를 누구나 봐도 이 시점은 정치적 행보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보다는 대통령께서는 좀 통합적인 행보를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국당에서는 이미 참 나쁜 대통령이다. 불난집에 기름 붓는다. 제가 이런 거기까지 얘기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나온 생각은 없고요. 상황이라서요. 그러니까 예. 5.18 유공자는 늘 저희들이 또 위로해드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감싸고 또 이렇게 보호해드려야 되는 분들이죠. 예. 그런데 이런 논란 속에서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아주 극소수 분들이 극소수. 예. 했던 망언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시점에서 물론 대통령께서 위로하고 예. 싶었겠죠. 다만 야당을 좀 배려하는 행보를 해주면 어떻겠느냐. 저희들 지금 뭐 언론에서 하루 종일 비판받죠. 민주당 하루 예. 종일 비판했고
거의 지금 쓰러질 입장인데 대통령까지 여기에 참전을 하시니까 네. 좀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저희들은. 박범계 예. 의원님 메시지 대통령의- 취지는 공감하는데 좀 시기가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공감한다는 억양과 톤이 아니고요. 우리 장재현 의원님은 대통령께서 부산 방문해가지고 그렇게 참 축혀 세워주셨는데 그런 평가를 내리시니까 좀 서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가 정치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좀 곤란하고요. 대통령의 행위 하나하나는 나라의 국정과 관련된 것이고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서 있는 겁니다. 망언 3인방의 발언에 대해서는 장재원 의원님은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동의하느냐? 저는 약간 이번에 일단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 네. 형평을 잃은 어떤 징계를 보면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 아니할 수 없고 예. 국민의 60%가 훨씬 넘는 분들이 이 망언은 잘못됐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나라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대통령이 피해자분들을 위로하는 그리고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것은 국가 지도자라서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번 오찬 그 행사는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뭐 마치 자유한국당을 정쟁적으로 뭐 이렇게 뭐 공세를 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사가 아니고 2019년도에 들어와서 대통령이 각계각층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쭉 1년에 그 오찬 혹은 간담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우리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저를 대통령께서 칭찬해 주시고 또 박수까지 치자 해서 제가 박수를 받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이 사상 구민들 그동안 우리 부산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구민들에 대한 박수였다고 네. 봅니다. 그런 말씀 하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의 포용력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박수를 쳤거든요. 저에 대한 박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박수도 많이 받았거든요. 이번에 이럴 때 5.18 망언으로 이 세 분의 망언으로 국민이 들끓을 때 우리 야당이 한번 손을 내밀었으면 어땠을까. 자유한국당의 극소수의 의원들의 얘기일 것이다. 나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5.18 유공자를 좀 끌어안아 주셨으면 사실 이게 그야말로 이게 크게 통합될 수 네. 있는 하나의 계기였거든요. 근데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판하시고 이런 행보를 하시니까 저희들은 좀 섭섭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자유한국당의 선관위가 이번 전대에서 최고위원회 출마한 두 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분은 김진태 의원 등의 그 3인방이라고 하는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하신 분들을 정말 말 그대로 훈계하고 그분들을 질책하는 그 후보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그게 미풍양속을 해치고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징계를 하고 대통령 이따 뭐 아마 나올 겁니다. 이슈에도 정말 대통령의 아버지빨쯤 되는 그 젊은 후보가 예. 제가 제 입으로 창피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용어를 써가면서 뭐 처단을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징계 여부는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사태에 대해서는 그러면 예. 그런 아니 얘기부터 우리 당이 잠깐만요. 역대 잠깐만요. 예. 잠깐만, 그런부터 자, 공명정대하게 들어보십시오. 처리를 하면서 대통령의 자, 포용력을 역대 말씀하셔야지. 정당에서 자당의 의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바로 징계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바로 한 명을 징계했고 한 명은 당헌 당규 때문에 징계를 유보한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처방을 장 뒤조부 또 많은 의원들이 5.18 이 망언에 대해서 비판하고 당내 비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 대통령께서 크게 보시고 자유한국당의 극소수의 의원들의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여야가 통합할 수 있는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좀 리더십 발휘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이 야당의 이런 곤혹스러운 상황을 좀 품어주셨으면 그렇죠. 하는 바람을 그렇게 계속 되면 얘기를 저희들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좀 큰 정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예. 박범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의 발언 말씀을 하신 제가 것 이름을 같은데요. 검열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예. 알고 있지만 그런데 지금 후폭풍이 거세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그럴까요? 했습니다. 이 얘기를 좀 보고 오겠습니다.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당이 그런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 표현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되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없어져야 됩니다. 네, 장재훈 의원님. 의로운 젊은이 스스로 이렇게 칭했는데 맞습니까? 제가 2주 전에 여기 나왔을 때는 공세 포인트가 많았는데 네. 오늘은 계속 제가 수세에 몰린 것 같은데 아니 김준교 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앞으로 보십시오. 0.1%도 득표하지 못할 후보입니다. 이 후보에 참 정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의 발언이 너무 과대 보도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인 것은 우리 당에 김무성 전 대표님이나 이완구 전 대표님 같은 어른이 계신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정말 잘못된 발언이고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 선거 때 늘 출마하면서 기이한 행동을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기회에 청년 최고위원들은 좀 따로 투표를 하게 특혜를 주거든요. 저희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근데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고자 해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등록할 때 좀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당에 공헌을 했다든가 당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사람에 대한 어떤 좀 이렇게 기준을 줘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소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들의 발언까지 너무 확대하지 말아달라 이런 당부를 좀 출마하는 해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5.18 망언하고 막 섞이다 보니까 이 분의 발언이 뭐 당에서 이렇게 뭐 대세를 득할 뭐 이런 분으로 좀 표현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0.1% 득표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0.1% 이상 득표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당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징계하는 사례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그것은 스스로 아마 그 가슴에 손을 얹고 돌이켜보면 아실 문제고 문제는 뭐 대체로 이제 저런 분들이 출마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요건을 강화하자. 그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김진태 의원이나 저 김모 왜 방송에서는 저 XX로 표현합니까? 신문에서는 다 저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젖단계라고 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차마 정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뭐 악랄한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저 시청자들에게 못 보여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태극기 부대가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 부대가 뭐 8,000명, 뭐 10,000명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저는 상당 부분 득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런 토양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휩쓸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큰 바람몰이처럼 지금 되어가는 상황에서 저 친구가 저런 나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0.1%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한국당 내 태극기 세력, 이른바 이 태극기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극소수냐 아니면 뭐 이거보다 조금 더 생각보다 많으냐 이 부분이 좀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지역구에 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객관적으로 우리 전당대회를 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당원들을 만났고 지역구민을 만났고 우리 당의 잘못된 점 비판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제가 3번의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너무 우울했어요. 유영하 변호사의 박심 논란으로 시작돼가지고 5.18 망언에서 또 전당대회에 당 비대위원장에게 야유를 보내고 욕설을 보내고 소란을 피우고 이런 모습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어가지고 3번의 이제 그 글을 올렸거든요. 그리고 많은 우리 당원들과 의논도 해보고 참 고민도 같이 해봤는데 대부분의 우리 당원들께서는 정말 화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했어요. 현장에서 우리 전당대회 나가지 말고 전설회장 나가지 말고 TV 토론회나 인터넷을 보고 결정하자라는 말씀까지 제가 드리니까 그거를 다 공감을 하시고 전당대회 연설회장의 일부 사람들의 과격한 사람들이 이 분위기를 망치는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이 아마 이 건강한 우리 보수 당원들이 결단을 하실 거다. 그래서 정말 건강한 보수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급진 우경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결과로 보여줄 거다. 저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 전당대회나 합동연설회장에서 이 화면으로 보는 저런 느낌은 지금 장제훈 의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온도차가 있어 보여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장제훈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굉장히 이런 목소리들이 극소수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제가 현장에는 예.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지만 이제 곧 이제 부산에서 또 열리겠지만 이 앞에 공간을 아침부터 와서 장악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가서 앉을 데도 없을 정도로 확보를 해버리니까 또 이분들이 다 대전이다, 대구다, 부산이다 그 지역의 분들이 아니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분들이라는 겁니다. 대전에서 할 때도 대전분들만 계신 게 아니고 전국에서 그 소수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연설회장을 좀 이렇게 소란을 이제 보이는 건데 마치 이것이 우리 당 전체가 이렇게 과격분자들의 모습인 양 비춰지는 전당대회가 정말 축제회장이 되고 저희들의 컨벤션 효과가 나야 되는데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비판받고 있는 이 미디어의 모습을 보고 정말 안타깝고요. 저는 결과로 우리 건강한 이 보수 당원들이 투표로 보여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라 자꾸 질문이 조금 집중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하세요. 그런데 이제 김진태 후보를 데리고 당을 나가달라 이렇게 얘기한 조대원 후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선 선관위가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들어봤던 논란의 김준규 청년 최고위원 후보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언급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극우 세력을 좀 키우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고해야죠. 경고해야 된다고 경고해야 봅니다. 되고 아마 박관용 선관위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후보 이름도 제가 지금 거명하기 별로 싫은데 그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도 해야 되고 또 당에서 좀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적절한 대응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전대를 장악한 태극기 부대 때문에 장제훈 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지금 한국당 내 의원들도 고민이 깊다 이런 얘기를 좀 들려주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해도 비슷한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장외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19대, 20대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지난 정부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2016년 소위 태블릿 PC가 터지기 전까지 그날 10월 24일입니다. 태블릿 PC는 저녁 8시에 터졌고요. 그날 10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개헌을 얘기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런저런 의혹의 눈초리로 주시를 하고 아주 정말 살금살금 정말 국정이 잘못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소통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뭔가 대통령 뒤에 누군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순실이가 어떻다더라는 정도의 두런두런한 얘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바로 직설적으로 감히 못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이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명확한 팩트와 어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감대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자료 화면을 찾아보시면 그 부분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국정농단이 터지고 나서 우리가 국정농단 함께 우리 했던 장 의원님이신데 그 뒤에 강한 비판을 했지 그 전에는 대통령을 그렇게 정말 수모스러운 그러한 경멸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5.18과 관련된 것은 이미 대통령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 부정이라고. 왜 그랬냐면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가지고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그리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그러한 특별법을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지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법까지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국회가 한 일이지 대통령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국회의 예산을 써가면서 저런 지만원 씨 같은 정말로 오랜 동안 말도 안 되는 팩트가 틀린 얘기들을 해온 분을 초청해가지고 저 얘기를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저하고 같은 판사 출신이고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틀린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양한 역사 해석이라고 한 것은 저는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틀린데 어떻게 다양한 역사 해석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
과거에는 적어도 한 가지 흐름은 분명했는데 이제는 통제되지 않는 다종다양한 흐름들이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 상당히 위기 요소를 안고서 저는 뭐 충돌하고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다. 아니 이렇게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 중에 네.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자정 능력입니다. 네, 우리는 자정 능력이 있다. 자정 능력이 예.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가 드린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더라도 지금 현재 전당대회 유권자가 누굽니까? 당원들이란 말이죠. 예. 다수 당원들이 누가 옳고 누가 우리 당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별하고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당원들이 계신다라는 지점들을 자정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얘기를 가지고 그 자정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유한국당 우리 진성당원 34만 전체를 폄하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얘기, 자정 능력, 저기에 중점 포인트가 있고 저 자정 능력은 우리의 건강한 보수 당원들에 대한 지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정 능력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요. 자정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여러 가지 국정의 파트너로서 자유한국당이 무조건 나쁘게만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건전한 제1야당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유한국당이 역사적으로 검증된 보편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거 인정하는 분위기가 저는 대세고 주류적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했던 그 자정 능력은 저는 인정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했던 말씀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그 표현은 제가 그건 유감이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표현은 지금 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정 그 문제를 끌어들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정 능력의 부분은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김 그 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장 의원님은 뭐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시비는 없어요. 아니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굉장히 건강한 비판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을 좀 제가 그렇게 들렸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래도 최대한 팩트를 가지고 비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표창원 의원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독하는 사진을 전시했습니다. 사과했죠. 그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과했죠. 자 그렇게까지 조롱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원티드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하라 라고까지 했던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에 과격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도 한번 꼽시고 봐야 된다. 다만 저희들은 반성을 한다는 겁니다. 제 입장은 민주당이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과격한 야당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 보이콧도 많이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비판을 강한 대변인 논평도 냈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전당대회 후보 몇몇도 그 국회의원 몇몇이 5.18에 대한 망언을 하고 대통령에 대한 망언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비판해야 되고 앞으로 경고를 해야 되고 그런 분들이 우리 당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우리 당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은 민주당이 한 게 아니고요. 시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이 한 게 아니니까. 시정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케이. 자정 능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제 한국당 당대표 TV토론회도 진행이 됐는데요. 특히 어제는 황교안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 과거 입장하고 함께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겠습니다. 형사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진행 중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적 문제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돈 한 푼 받은 거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탄핵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일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이후에 탄핵 문제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입장을 안 밝히다 어제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형사사법 절차도 끝나기 전에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그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게 되면 냉정하게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예. 저희 자유한국당 현실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그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다만 그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수용하느냐 예. 거기서 이제 다르겠죠. 예를 들면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의 구속 문제를 가지고 심지어는 뭐 적폐 판사다 이렇게까지 그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황교안 총리로서는 국무총리로서의 그 헌법적 어떤 그런 그 판결 이거를 존중을 하되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실상 이 문제를 저희들이 끝장을 보려고 하면 예. 사실은 저희들이 자유한국당을 갖지 못하죠. 탄핵 문제에 있어서. 지금- 그러면 영원한 결별이고 분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분열이 됐을 경우에는 보수가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가보자,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전당대회에서 이것이 양강 후보, 오세훈 후보나 황교안 후보의 디베이트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예. 그 토론의 그 방송국의 질문이었거든요. 박 그렇기 전 때문에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OX로 질문했기 그렇죠. 때문에 OX로 하다 보니까 답이 X가 나온 나왔습니다. 것이고 예. 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국민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정이 있으면 하고 싶지 않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가슴의 못을 대못을 예.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토론회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무총리 일대에 발언하고 정치인 황교안으로 들어왔을 때 특히 한국당 당대표 후보 일대의 발언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해 주셨는데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형사사법 절차도 끝나기 전에 정치적으로 쉽사리 탄핵을 결정한 것이 잘못이다 이런 입장을 명확히 밝혔는데 자 박범계 의원님 법리적으로 이건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 하신 분이 법리적으로 틀린 말씀을 하신 거죠.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드리면 어제의 토론회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탄핵 결정이 어쩔 수 없었다가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앞뒤가 모순되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전당대회라는 입장을 감안하면 지금 뭐 황교안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60%냐 50% 이상이냐 뭐 1등은 틀림없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법무부 장관을 하셨기 때문에 원칙을 제대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옳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번째는 그 사법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헌재는 예. 대법원이나 법원과는 완전히 다른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의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이 돼야지 탄핵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별도의 절차고 별도의 어떤 증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거고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수사 자료를 가지고 헌재가 고유의 증거 법칙과 증거 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탄핵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은 것을 다 보고 나서 탄핵을 했어야 됐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들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찌됐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인한 직무집행이 정지되면서 황교안 총리께서 직무대행자가 된 겁니다.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겁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한 그 프로세스의 정당성을 전제로 한 지위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게 되면 본인이 했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총리께서 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될 거고 뭐 또 상당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 적어도 재임 기간에 있었던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권한대행으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원칙의 이미지를 그대로 예.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기 지금 황교안 전 총리 후보의 그 탄핵 관련된 이제 그 찬반 논란에서 이 왜 이렇게 모순이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 견해와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거죠. 법적 견해는 사실은 국무총리로서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국회에 탄핵됐고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인정은 법적 인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와서 정치적 견해는 그것이 정당했느냐라는 정치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모순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전당대회의 아젠다는 이 탄핵이 아닙니다. 우리 당원들을 일반 우리 당원들 만나보십시오. 탄핵이 아젠다가 아니고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을 찍을 것이냐 반대하는 사람을 찍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어쨌든 이 탄핵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우리 보수 진영과 우리 보수 당원, 우리 자유한국당의 모든 특히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고 그런 책임 속에서 사랑과 용서와 이해로 우리 보수가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민주당을 견제하고 진보 진영을 견제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그 아젠다를 만들어가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통해서 저는 투표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재관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아니요. 저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말씀은 화려하지만 많은 대화와 많은 당원들과의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 네. 말씀은 화려하지만 문제는 있어요, 장 의원님. 내가 이제 대체로는 우리 장 의원님과 이 토론하면서 제가 비교적은 관대한 편인데 정치와 법이 그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정치가 법하고 달리 갈 때 그때 그것이 불법이 되고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저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저하고 좀 다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조금 유감입니다. 그렇게 아주 냉정한 비판 저희들이 수용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넘어야 될 이런 현실인데요. 오세훈 후보만 탄핵이 어쩔 수 없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오세훈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 간의 신경전도 어제 굉장히 팽팽했는데요. 일단 들어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탈당하셨다가 또 다시 복당을 하셨습니다. 마시던 우물에 침을 뱉고 다시 또 그 우물을 드시러 오셨습니다. 박근혜 대표도 우리 당에서 탈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탈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마시는 우물에 침을 답변을 하시죠? 잠깐만요. 의원님. 질문하신 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어차피. 침을 뱉었다는 표현은 저는 정말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후원금을 지난 대선 때 내셨더라고요. 조원진 후보께 500만 원을 내신 걸 봤습니다. 김진태 후보는 몸은 자유한국당에 있지만 마음은 대한애국당에 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한 달 전에 그 상대방이 저한테 또 후원을 해주셨었습니다. 대선 관계가 아주 좋고. 지금 조원진 후보하고 김진태 후보 후원금을 주고받는 사이 여기에 대한 공격 포인트를 잡고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하는 부분 들어봤는데요. 대한애국당과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태극기 세력이 이제 전당대회장으로 너무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질문이 뭐죠? 어떤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왜 그 후원금을 넣느냐? 아니죠. 대한애국당 쪽으로의 극우 쪽으로 지금 한국당이 많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사실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세훈 후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글쎄요. 저는 양극단이 좀 배제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극기 하지만 태극기를 통칭해서 그렇게 부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좀 과격하게 행동하고 또 급진적으로 우경화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이 안타까워하는 분도 계시고 또 보수가 좀 살아라, 좀 잘해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게 태극기 부대가 이렇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저는 우리가 자꾸만 이 중도로 가야지 이렇게 과거 회기적으로 과거를 자꾸 얘기하고 또 과거의 어떤 그걸 재단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선거에서는 100% 집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과거 퇴행적으로 가고 과거에 대한 질문만 하고 미래에 대한 답을 못하게 되면 왜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지켰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고 국민의 사랑을 받고 저희가 29.7%까지 찍었습니다. 3자를 앞에 두고 저희들이 5.18 망원 파동이 터진 거예요. 통탄을 오르십니다. 저는 전당대회 딱 끝나면 33 찍는다. 정말 우리 많은 당원들이 꿈을 갖고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제 태극기고 중도고 정통 보수고 무슨 보수고 간에 다 뭉쳐서 미래를 보고 우리 미래의 보수가 어떤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되는 전당대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전당대회 출마하지 바라보겠습니다. 안 나갔어요 왜? 아니 저는 전당대회 딱 보니까 출마할 자격이 계시구만. 네, 다음 기회에 출마를 하시는 걸로.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어제 김경수 지사 1심 재판 판결문을 분석하는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 한국당은 김경수 구하기에 김경수는 또 깃털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온 상황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트랩 시연 상황 등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결코 객체로 일관되지 않습니다. 컴퓨터 접속 기록을 분석해서 그것이 시연 행위인지 테스트인지를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피고인의 지시 성인 허락은 입증하지 못합니다. 김경수 구하기의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케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수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이 없어. 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김경수 구하기에 김경수는 깃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저 말씀에 대해서요? 예, 저 이야기에 대해서. 특검 추진하고 뭐는 자유한국당의 하기 나름인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특검이 됩니까? 특검을 이미 했잖아요. 예. 그리고 특검의 지난번 드루킹 특검의 그 특검법의 수사 범위도 예. 그 수사 중에 그 연관된 혐의점에 대해서는 다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예. 모든 특검법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 몸통이라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지적하시는 분이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뭐 존함을 말씀 안 드렸다고 그래서 저게 명예훼손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저건 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그 혐의점이 있었으면 특검이 허익범 특검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특검 기간 동안 하나도 안 봐주고 정말 수사 엄청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있었으면 뭐가 나왔겠죠.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저것은 자유한국당의 저는 일방적인 정치 공세라고 보여집니다. 박범계 의원님, 그런데 지금 법원에 판결이 내려졌잖아요. 네. 근데 이 법원 판결문 뜯어보기를 민주당 내에서 한 것이 맞느냐 이런 지적이 사실 많이 나옵니다. 저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지금 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 말 그대로 1심이 끝났을 뿐이고 예. 2심, 3심이 있는데 그 재판에 크게 도움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움되는 저는 일은 아니다. 제가 법원에 뭐 판사로 재직을 했기 예. 때문에 제가 법원을 뭐 팔을 안으로 굽는다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법농단 수사는 이제 얼추 끝났습니다. 예. 그리고 사법개혁의 과제 같은 경우야 당연히 국회 입법과제이기 때문에 집권당인 민주당이 정말로 제대로 사법개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한 주장도 공세도 많이 펴야 네. 됩니다. 그러나 이미 1심 판결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2심 판결은 아직 뭐 개시조차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저 비분관계하는 의원님들의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되지만 그 판결 비평이라는 게 판결이라는 것이 절대 불가침의 성역은 아닙니다. 예. 비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식과 톤과 어조 이런 것은 매우 고도로 네. 세밀하게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신중론에 더 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중론에 가깝고. 아니 저는 예. 그 박범계 의원님 정도의 스탠스가 민주당에서 나왔다면 네. 이렇게 한국당에서 공세를 취하고 공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김경수 지사 구속되고 난 다음에 니정 내정 그래요. 네가 구속되면 정의롭고 내가 구속되면 정치냐. 그런 말이 또 있습니다. 니정 내정 그래요. 인터넷 한번 보십시오.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게 김경수 그 도지사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적폐 판사 리스트 만들겠다 그러고 사법농단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집권 여당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사법을 이렇게 몰아갑니까? 예. 이해찬 대표가 어저께 뭐 적폐 그 사법농단 적폐 리스트 5, 6명 정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석해내라 그럽니다. 이건 공개 재판 거래입니까? 당대표까지 이렇게 나서는 그럼요. 대변인 논평 한번 보십시오. 보석해내라고는 안 했죠. 표현을. 보석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좀, 어차피 이게요. 오늘 좀 사법부를 겁박하는 거면 협박 아니면요. 보석을 거래입니다. 언제쯤 청구할 것이다라고 했다가 자, 잠깐만요. 그건 틀린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보십시오. 보석을 해내라 이런 표현을 안 썼습니다. 그런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말씀 끝내고요.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랬고 그것도 했고요. 사실은 그것도 일정이 정확하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1년에 한 번씩을 보십시오. 김경수 의사 구속되자마자 대변인에 나서서 뭐라 그랬습니까? 적폐라 그랬어요. 적폐 판사라 그랬어요.
뭐 또 청사위원회 만들어가지고 리스트 만들겠다고 했어요. 연장성산으로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나온 겁니다. 국민들은 이 집권 여당의 막강한 힘으로 사법부를 몰아붙인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집권 여당이 사법부를 보호해야 되고 지금 사법부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법농단이 되고 전임 대법원장이 지금 구속돼가지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아픔이 있더라도 그 아픔을 좀 속으로 사기시고 사법부를 좀 보호하고 그 판단의 정의로움을 좀 인정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야 건강한 여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표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대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저희들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죠. 아무튼 김정아 앵커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틀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뭘가 틀린 얘기겠죠? 해석은 내 느낌은 이렇게 느껴졌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그냥 아까 그냥 내놔라 보석해 내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박범계 의원님, 김 지사가 보석을 신청할 예정이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일련의 발언들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다. 지금 그건 나중 얘기죠. 제가 지적을 하니까 나중에 해석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일 처음에 장재원 의원님이 오늘 저 세 가지 팩트 틀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원티드는 아까 제가 그 수정했고 이해찬 대표도 장재원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이렇게 들렸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해찬 대표가 보석 내놔라라고 그렇게 처음부터 아니 사법부에서 볼 때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지적하니까 지금 민주당이 보면 지금 전략을 좀 바꾼 것 같아요. 처음에는 김경수 재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적폐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석적으로 이렇게 지금 전략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집권 여당이 정말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사법부에 대고 이 많은 의원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는 저는 옳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말의 핵심을 자꾸 팩트 얘기하지 마시고 핵심을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비평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가 사법부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이런 이제 비판들이 양쪽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앞으로 또 계속 파장이 일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석 신청도 되고 뭐 결과가 나오는 것도 지켜봐야 되니까요. 시간이 다 돼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앞에 나와요. 오늘 구속기간 만료 첫 재판인데 소감 어떠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방 후에 앞으로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많이 변호인단과 논의하실 것 같은데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재판받아가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석방 후에 앞으로 재판 일정에 대해서도 많이 변호인단과 논의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 많이 설명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 사진 어떻게 되는지 똑바로 볼 거야. 제대로 찍어.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사진 찍으러 올게요. 똑바로 볼 거야 아니에요. 유경 화이팅! 유경 화이팅!
네, 청량리에서 목동까지 25km 구간을 연결해서 강북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경전철 강북 횡단선이 신설되고 4호선 급행화가 또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오는 2028년까지 도시철도 10개 노선을 신설 또는 개량하는 내용의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엽 기자. 네, 서울시청입니다. 네, 강북 횡단선이 신설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인데요. 청량리와 목동 간 25.72km 구간을 연결해 강북을 동서로 횡단하는 경전철입니다. 완행과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하고 홍릉과 월곡, 종암, 기름, 디지털 미디어시티, 목동 사거리 등 19개 역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북의 9호선 기능을 수행하도록 계획돼 2호선을 제외한 대부분 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또 경전철인 면목선과 난곡선, 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을 신설하고 서부선은 대피선을 2곳에 추가해 완행과 급행열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부선은 남쪽으로 서울대 정문 앞까지, 신림선은 북쪽으로 여의도까지 1개 역씩 연장해 상호 환승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철도망 계획 최초로 기존 노선을 개량하는 방안도 담았습니다. 4호선 당고개에서 남태령까지의 구간 급행화와 Y자 형태로 되어 있는 5호선 강동 구간 지선의 직계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신설 경전철 노선 5개와 4호선 급행화, 5호선 직계화는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재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노선은 오는 2021년까지 광역철도로 지정할 것을 전제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일단 반영했습니다. 10년간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비는 모두 7조 2,300억 원입니다. 2조 원이 투입돼 규모가 가장 큰 강북 횡단선은 필요시 시민펀드 모집 등 별도 재원 마련을 통해 시민 공유형 재정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계획이 실현되면 철도 통행 시간은 평균 15% 단축되고 지하철 혼잡도는 평균 30% 감소, 철도 이용 가능한 신규 수혜자는 약 40만 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시는 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공청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YTN 오승엽입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신규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182건의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채용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의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은 수사 의뢰하고 과실이나 착오로 판단된 146건에 대해서는 징계나 문책을 요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유형별로 보면 신규 채용과 관련된 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습니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현직 임직원은 모두 288명으로 이들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임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 실무협상 책임자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베트남 하노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와 합의문 조율을 위한 실무협상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평양에서 1차 실무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하노이로 출발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두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합의문을 조율하기 위해서입니다. Steve Biegun is traveling to Hanoi today, and he'll be continuing the United States preparations for the second summit that will take place next week. 비건 대표는 하노이에서 북측 상대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를 만나 2차 실무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양측은 협상에서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 등 1차 회담 합의 사항을 구체화한 합의문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최대 관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제재 완화가 포함될지 여부입니다. 미 국무부는 실무협상 의제와 전망에 대해선 앞서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And we remain confident in the commitments made by President Trump and Chairman Kim that those commitments made at the Singapore summit will be fulfilled. 전날 베이징에 도착한 김혁철 대표도 오늘 하노이로 향합니다.
합의문에 담길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수위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펼쳐질 북미 간 실무 협상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북미 두 정상 간의 만남이 임박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 하나하나가 주목됩니다. 네, 이번에는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볼 것이라면서도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that ultimately. I have no pressing time schedule, and I think a lot of people would like to see it go very quickly from the other side. I really believe that North Korea can be a tremendous economic power when this is solved. Their location between Russia, China, and South Korea is unbelievable. I think that North Korea and Chairman Kim have some very positive things in mind, and we'll soon find out. But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But there has been no testing. 네, 평양에서 베트남 하노이까지는 직선 거리로 2,700km. 김정은 위원장이 사용하게 될 이동수단도 관심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동수단은 경호와 의전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묘한 외교적 셈법까지 얽힌 문제이기도 하죠. 고한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국 정상의 숙소와 회담장은 물론이고 이동수단도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발표되지 않았죠. 위성사진으로 본 평양의 모습입니다. 대동강이 동에서 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행기를 타게 된다면 평양 북쪽에 있는 순안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 하노이까지 얼마나 되는지 거리를 보겠습니다. 직선 거리로 2,700km, 비행기로 가면 3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차 회담이 열렸던 싱가포르보다는 가깝죠. 그렇다면 김 위원장은 자신의 전용기 참매 1호를 타게 될까요? 참매 1호기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동체 옆면, 인공기와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문구가 선명하죠. 참매 1호기가 하노이 국제공항에 내린다면 전 세계에 정상국가 북한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항속거리가 10,000km라고 하니까 하노이까지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다만 1970년대 구소련에서 생산돼 80년대 북한에 도입된 너무 낡은 모델이라서 안전 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1차 회담 때처럼 중국 민항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탔던 건 보잉 747 기종인데요. 북중 혈맹 관계를 과시하는 효과가 있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미묘한 외교적 셈법이 필요하겠죠. 이 때문에 고려항공 여객기를 타는 방법도 거론되고요. 비행기가 아니라면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열차가 바로 김 위원장의 전용 1호 열차입니다. 과거 김 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열차를 이용했었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철로를 달리면 하노이까지 사흘 가까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광저우를 거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피로도가 높고 구간이 길어서 안전 문제도 하늘길만큼이나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광저우까지는 항공기를 이용하고 하노이까지는 다시 육로로 가는 다양한 경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2월 국회 보이콧으로 전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한반도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정치권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분단 70년을 마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반면에 야당은 북한만을 위한 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반응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간의 온도차가 좀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잔뜩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오전 확대 간부 회의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동북아 냉전 체제와 분단 70년을 마감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젯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두 대통령이 의제 협상 등 현 상황을 공유하는 대화를 했고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남북 경제 협력
기술협력 사업까지 과감한 역할을 맡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냉랭합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북한을 위한 회담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주머니 속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건 새롭지 않다면서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전에 제재 완화 등의 선물 보따리를 북한에 안기라고 요청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성급한 남북 경협보다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얘기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더 노골적입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만 나오면 이성을 상실한다고 꼬집으며 대북 투자에는 십수년에 걸쳐 수백조가 들어가는데 이는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 검토돼야 하는 후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문 대통령이 국민 재산을 불려주는 경제 능력이 있는 분으로 착각할 것 같다며 지금은 당근을 줄 때가 아니라 최대한 북한을 압박해 비핵화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국회 정상화 논의는 오늘 없습니까? 원내대표 회동 움직임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어제까지 이틀 연속 만났죠. 오늘도 만나겠다고 말들은 하는데 정확한 회동 시간이나 물밑 접촉 결과 등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5.18 망언 논란으로 얼어붙었던 전국, 탄핵을 놓고 다시 불붙었습니다. 한국당 유력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어제 TV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탄핵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한 말 때문인데요. 오늘 아침 민주당 회의는 황교안 성토대회를 방불케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5.18 망언에 이어 다시 헌법에 도전한다면서 탄핵은 국민이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이자 혁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의 발언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 모독이라며 한국당의 역사 퇴행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정신을 준수하지 않는 정당은 존립할 가치가 없습니다. 극우의 길을 가겠다는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사찰 의혹과 김경수 지사 판결 불복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환경부 사찰 문건을 통해 문재인판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밝혀졌다면서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 근간을 유린하는 국가폭력이라고 했던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여당이 김경수 구하기로 법치주의와 삼권 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나하나씩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급이 다른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위 난리법석, 야단법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처럼 꽉 막힌 전국에 바른미래당은 국회를 열어 정치 쟁점이 아닌 민생 개혁 법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걸 아무리 핑계를 내도 큰 잘못은 결국 여당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당을 향해서도 민생은 쳐다보지 않기로 작정했냐고 즉시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핑계를 대더라도 여당보다 더 큰 잘못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즉시 국회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국회에 새 소식 있으면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검찰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기관의 임원 등을 내보내기 위한 표적 감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부처 산하기관의 어떤 임원, 네. 현황 이것은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사표를 냈고 누가 사표를 내지 않느냐 이런 건 당연히 환경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건 맞죠. 네. 맞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단 임원 현황을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표적 감사를 했느냐. 네네.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해요. 예. 표적 감사 자체가 어떤 비리가 있어서 감사를 했던 문제가 없지만 예. 이게 어떤 사표를 받기 위해서 사표 어떤 종용을 위해서 이걸 편법으로 썼다고 한다면 이건 법적으로 이제 직권남용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네. 자유한국당은 이 현 정권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닉슨 대통령 사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워터게이트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끝이 누구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환경부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환경부 장관이 직접 챙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환경부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본인이 임명 권한이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의 끝은 누구인가? 이 환경부 장관을 뒤에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보수 야당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전 정권과 뭐가 다르냐면서 공세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말 이 두 사건이 같은 것인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문학의 블랙리스트는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문화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하고 또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사건이죠. 자, 이번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는 성격이 다른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리스트 대상자들의 신분에 일단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부 리스트의 경우 정부 산하기관의 임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의 그 리스트의 대상은 정부와 관계가 없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고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던 것과도 좀 거리가 있죠. 하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이었던 문체부 공무원들을 그만두도록 사표를 강요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표적 감사 등을 통해서 실제 그 사퇴 압력을 넣었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야당의 공세의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 대상 배제를 하기 위해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임명직에 관해서 그렇죠. 조직적으로 리스트를 만들고 인사에 관여하기 위해서 표적 감사를 한 것인데 사실 질적으로는 사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전 환경부 장관은 오늘 출국 금지했다는 보도가 있는데요. 그래요. 어쨌든지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검찰이 엄정하게 과거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했던 것과 같은 추상과 같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적법한 감독권 행사였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차원에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사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해온 체크리스트일 뿐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만큼 부처와 청와대의 협의는 정상적인 업무 절차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업무 절차인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였던 직권남용과 같은 문제인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파장은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탄력 근로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는데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보면 사측의 재량권이 좀 넓어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야합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장하 기자. 네, 행정부입니다. 네, 어제 노사정이 탄력 근로 확대에 극적으로 합의는 했는데 합의 내용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3개월 이상 탄력 근로 확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도입한다는 큰 틀은 노동계 요구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에 대해서는 사측이 일별로 정해야 하는 노동시간을 주 단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월요일에 10시간, 화요일에 8시간 이렇게 정하지 않고 첫 주에는 60시간, 둘째 주에는 44시간 이런 식으로 사측이 재량껏 노동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최소 2주 전에는 일별 노동시간을 노동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사용자가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기계고장, 업무량 증가,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자 대표와 합의가 아닌 협의를 거쳐서 주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간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생체 리듬이 깨져서 과로사와 산재 위험이 커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퇴근한 노동자에게 출근 전까지 최소한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의무화했는데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른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만 하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 근로자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보전수당 등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사측이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강제력이 없고 사용자가 특별한 부담으로 느끼지 않을 것이라며 한마디로 있으나 마나한 규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회에서 법 개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동계 한쪽인 민주노총 반발이 거센 이런 상황 아닙니까? 민주노총은 명백한 계약이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경청, 한국노총이 결국은 야합을 선택했다며 이번 합의는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대폭 늘렸고 임금 보전은 불분명하며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넘겨버린 명백한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전국 확대 간부 상경 결의대회를 열고 다음 달 6일로 예정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보다 강력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사노위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탄력 근로 확대 합의는 아쉽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열려 있고 참여할 수 있는데도 참여하지 않고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민주노총을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방안이 입법 과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장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다음 주 안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 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이후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발표를 미뤄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은 이번 주 중반 이후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수도권 3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발령 기준이 충족돼 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연천, 가평, 양평군을 제외한 경기도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돼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그룹 본사 품질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료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7년 현대기아차 제작 결함 5건과 관련해서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의도적인 결함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업 준비생이 올해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매칭 기업인 사람인이 구직자 1000여 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9%는 삼성전자가 가장 입사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뒤를 카카오와 한국전력공사, 현대자동차, 네이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신입사원 공채 지원 대상으로는 CJ제일제당이 15.6%로 가장 높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뒷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SK그룹이 보유자산 순위에서 현대차그룹을 제치고 2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성과평가 웹사이트인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60개 대기업 집단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정자산이 처음으로 2천조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은 자산 418조 2천억 원을 기록해서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끊이지 않는 생활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경찰청은 취객들이 사람을 때리는 경우나 의료 현장과 체육계에서 벌어지는 폭행 사건 등 각종 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서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60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가명조서를 활용하는 등 신고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제보 애플리케이션과 신고함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온화한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6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5배에서 6배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도는 더 짙어질 것으로 우려되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유입으로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점차 그 밖의 지역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내일도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차량 이부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돼서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고요. 행정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 배출 사업장과 건설 공사장도 운행 시간을 단축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며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5도, 대전 8도, 대구는 9도로 어제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도 없겠고요. 기온이 오르면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서 호흡기 건강에 계속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잠시 뒤 뉴스앤이슈 3부에서는 스포츠 소식 포함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